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까지 4대 그룹 총수가 제3차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했습니다. 전세계 유일무이 봉인돼 있던 공간이 열린다. 기회의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자, 그 누구인가? 자,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대북 제재가 해제될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 북한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까요? 그 모델이 중국일까요? 베트남일까요? 싱가포르일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희정님? 네. 아니 저는 북한 사람들이 문득 그 왜 기회의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자 누구인가라는 표현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겠다라는 생각이. 안 그래도 좀 제가 요즘 써 있어서 읽긴 했는데 조금 좀 강한 표현이긴 했습니다. 예. 아니 그분들이 네. 이 방송을 안 듣겠죠. 예. 근데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왜요? 그 정도로 인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 죽으라고요? 아니요. 아, 네네. 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자, 사실 그 북한이 미국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체제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재가 가능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베트남은 이제 서구의 도움으로 발전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공산당 독재 아래에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G2로 올라선 중국이라든지 또는 리칸유 전 총리의 가족이 독재하는 아래 중립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져가고 있는 싱가포르일까? 현재는 그 리칸유 총리의 아들인 리생룽이 총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싱가포르가 사실 그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싱가포르에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 발전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견에서는 싱가포르처럼 되고 싶어 하나 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얘기되는 나라들 모두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사실 북한과의 유사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 보유량이라든지 또는 실제 지리적 위치 그리고 노동력을 포함한 인구까지를 포괄한 모든 그 북한의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고 과연 북한이 어떤 경제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비슷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핵 개발까지는 사실 중국 모델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중국, 싱가포르, 뭐 베트남 각종 그 좋은 것만 좋은 다 것들을 빼온다. 다 빼가지고 이제 발전 모델로 좀 세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던 독점권을 좀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까 우리 오 대표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미 이제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합일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 협력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요즘 가장 그 각광받는 자원인 히토류가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세계 매장량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원 자체가 워낙 풍부하고요. 인구가 약간 2,5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노동 인구가 1,50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과는 되게 긴 국경으로 맞닿아 있죠. 그래서 두만강, 압록강만 넘으면 바로 그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상으로도 중국은 물론이고 또 서구 시장으로도 진출이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중국이 일찌감치 1980년대부터 중국을 향해서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얘기를 하는데 세계를 향한 개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향한 개방을 유도하고 끊임없이 추동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의 이 개방을 경제 정치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끝에 그 중국의 30여 년간의 설득 끝에 2010년 8월 김정일이 후진타오에게 개혁 개방 권고를 적극 연구하겠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황금병 위화도를 중국과의 경협 특구로 지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21세기 이후 북한이 지정한 경제 특구 13개 중에서 8개 이상이 평양과 원산 이북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북방 지역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북한이 어떤 경제 모델을 택하더라도 문제는 우리가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염두에 두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좀 종합해 보면 그동안의 모습으로 봐서는 중국의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예, 그동안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고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 껴야죠. 네, 껴야죠. 베트남은 사실 우리 저 이만준 과장이 전문가 아닙니까? 뭐 졸지에 전문가가 됐습니다. 베트남 뭐 한번 기업들을 갔다 많이 살펴보고 있죠 요즘. 네, 맞습니다. 예. 예, 베트남 최근에 아주 비약적인 발전했어요. 베트남 지금 그 평론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좀 1,000만 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트남은 그 이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 북한보다 더 많아요? 평균 연령이 30대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예, 정말 젊은 나라. 실제로. 예. 그러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30대인데, 예, 근데 그게 20대라는 얘기가 있고 길거리에도 뭐 10대가 되게 많고요. 예. 20대. 저는 이제 그 중년에 속하는 그런 나이대더라고요. 여기서도 중년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뭔 얘기예요 지금? 그래요?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걸로 알아요. 이거 뭐 말씀드릴 수도 그냥 없고. 말 놓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자, 뭐 잠깐 이제 베트남 요즘 기업 많이 연구하시길래 잠깐 여쭤봤고요. 자, 남북 경협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역시 범현대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강산 사업, 개성공단, 개성관광 사업 담당한 현대아산의 모기업 현대 엘리베이터 맞습니까, 오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음흠. 현대 엘리베이터이기도 하고 현대 그룹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금강산 관광지구 토지 이용권, 그리고 관광사업권 및 개발사업권,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토지 이용권, 이제 개발사업권, 개성 관광사업권, 이제 백두산 관광사업권, SOC 개발사업권 등등이 많은데 예. 핵심적인 남북 경협 사업권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엘리베이, 현대상선, 현대건설 등 범현대가 계열사들이 이제 대북 경협 테마 관련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군요. 1, 2차 회담 직후에 현대가 외에 이제 수많은 남북 경협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카운터펀치가 해야 될 일은 옥석을 조금 가리는데 도움을 드리는 일인데,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한결 대표의 추천 종목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번에는 아주 저 부실 기업과 우량 기업으로 보통 부실 기업은 잘 얘기 안 하시는데 이거는 추천주는 아니고요. 주의해야 될 기업들. 부실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부실 기업이라고 해도 이제 어떤 이슈가 뜨면 프리미엄을 같이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으로 대우 AL 그리고 SY 패널 그리고 대한전선, 삼부토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 덩달아 좀 이렇게 들썩일 때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 뭐 지표가 있습니까? 부실 기업의 지표? 부실 기업의 지표가 있고요. 부실 기업의 이제 제가 준비해 온 건 재무적인 건전성이거든요. 그래서 네.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이자 보상 배율 같은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지표들을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오늘 저 처음에 그 댓글 저희가 얘기했던 깊게 들어갈 땐 좀 깊어달라. 뭐 요거에 네. 근거한 어떤 준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 못 들었던 방식입니다. 네. 자, 먼저 부실 기업. 네. 일단 부실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제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실제로 이게 그 이슈가 돼서 프리미엄이 생겨날 수는 있긴 하나 팩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실제 팩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프리미엄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저도 아까 드렸던 이야기죠. 네네. 이제 최근 5년 동안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을 보인 기업, 이제 대우 AL 그리고 SY 패널,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특수성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제조업 위주로 봐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협 테마주 중에서 건설업 같은 섹터는 부채 비율을 통한 판단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종목들만 가져왔습니다. 부채 비율을 참고하실 땐 제조업 위주로. 네. 이제 다음으로는 네. 최근 이제 3에서 5년간 영업이익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추렸는데요. 이거는 LS, 그 대우 AL, 남광토건, 대동공업, 삼부토건, SY 패널, 그리고 대한전선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차를 살핀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얼마나 변동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예. 이제 편차가 크다는 것은 회사가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만큼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좋을 네. 때도 있는데 나쁠 때 확 나빠지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네. 이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소위 입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취약하다는 겁니다.
네. 그 경쟁력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회사들이다. 그러니까 5년 중에서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으로 이자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해가 3년 이상 되는 이사 보장 배율 기업을 추려 보면 아하. 네. 이화전기, 해인, 그리고 태영건설, 지능기업, 그리고 삼부토건, SY패널, 일신석재, 대한전선 등이 있습니다. 이 대한전선 괜찮아요? 삼관왕인데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종목을 들고 왔고요. 실제로 좀 어려운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이 기업이. 세 가지 조건에 다 해당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세 가지 지표를 종합해 본다면 이번에 이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대오AL과 삼부토건은 세 개의 조건 중에 두 가지를 충족을 했고요. 네. 그리고 네. SY패널,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습니다. 어머 그러네. SY 네. 패널도 있었네요. 예. 그럼 이거를 지금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하셨죠. 예. 이슈가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상당히 좋은 정보입니다. 누구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네. 다 재무제표 보시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한결 대표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아닌 기업들이에요. 저도 좋아했던 기업들이라서 좀 예. 아쉬움이 좀 남고요. 오히려 이렇게 저희 카운터펀치에서 언급이 된 걸 계기로 조금 더 그 회사 내실을 기해서 또 다음에는 이제 추천 종목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항의 전화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공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추려온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또 이게 대북 경협 테마에 속하는 기업들이라 테마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수혜받을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실제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네. 항의 전화가 오신다면 네. 죄송합니다 하죠. 뭐. 도망 다녀야죠. 뭐. 알겠습니다. 예. 사장 없다고 그래. 뭐 이런 미리 거. 죄송합니다. 네. 예. 자, 이번엔 우리 이제 이만중 과장,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외 주식 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중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가 우리나라하고 북한, 한반도 걸린 내용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례적으로 국내 종목하고 좀 섞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국내 종목 한 개는 조금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나는 좀 간단히 스쳐 지나가게 이렇게 하고요. 예.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해외 종목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9.18 남북 정상회담 추천 종목을 러시아 가스관 수혜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방 경제 포럼이 열렸었잖아요. 그 네. 동방 경제 포럼 대표가 현재 가스관 사업을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한동안 중단됐었는데 처음으로 돌아가 재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일단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이제 좀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 5월에 국내 민간 기업의 남북 가스관 연결 사업을 위한 견적서 의뢰를 이제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지금 이제 추천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종목에 앞서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하면요. 그 천연가스잖아요. 그 천연가스는 수송되는 형태에 따라서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가스관을 지금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천연가스를 수출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보통 PN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의 약자고요. 네. 이거는 이제 대형 가스관을 통해서 운송되는 천연가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LNG 이거는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그리고 CNG도 있죠. 이건 압축 천연가스. 그러니까 요것들은 다 배로 실어 나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이 PNG가 뭐 이 LNG나 CNG보다 어떤 이제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장점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생산 단가를 보게 되면 러시아 천연가스는 톤당 한 370달러 정도 되는데 중동에서 퍼올리는 원유는 톤당 460달러, 셰일가스는 41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싸네요. 개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종류를 비교해 봐도 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금 이제 수송 원가도 지금 3분의 1 수준입니다. LNG 대비 3분의 1 수준이고 어허. CNG 대비해도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예? 그렇죠. 배로 실어놓지 않고 그냥 관으로 보내면 되니까. 예, 맞습니다. 어허. 그리고 노선 마련을 위한 이제 가스관 까는 그런 투자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투자비도 PNG가 LNG, CNG보다 더 쌉니다. 어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보내는 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게 유럽 쪽으로 가는 가스관이 하나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쪽으로 다시 가스관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보고 러시아의 노예가 됐다. 라고 욕을 할 정도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너지라는 게 단순히 에너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안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수입처를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겠군요.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러시아 한국 가스관 프로젝트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이제부터 좀 살펴보면 당사국이 남한, 북한, 러시아입니다. 그러면 각국이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남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거고 단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경 통과 수수료가 있죠. 이게 이제 연간은 2,22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 수익도 있고 전력난이 일단은 완화될 수 있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가스 소비 시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공업 국가에 이제 안정적인 이제 소비 시장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중국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이 있어요. 이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 진행 중인 이 사업 대비해서 지금 이제 총 길이로 봤을 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3,000k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355km니까 반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게 길이로 봤을 때 중국 러시아가 5년 걸리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이니까 반에 반 한 3분의 1 정도 한 2년 반 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네.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미국 셰일가스 생산용 송유관 수출로 유명한 세아제강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세아제강은 지금 현재 거래 정지돼 있어요. 뭔가 이상해서 거래 정지돼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지주회사 분할 상장 때문에 지금 이제 거래 정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거래 정지돼 있고요. 5일부터 변경 상장돼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부터요? 10월 5일부터요? 예, 10월 5일부터. 예, 그래서 이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10월 5일날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있어서 거래 정지가 된 회사는 아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그 러시아하고 유럽 그리고 중국에 설치된 PNG 가스관의 규격이 있어요. 네. 이 규격은 지금 공용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 우리 문희정님 세아제강 살려고 지금 적으려다가 볼펜을 떨어뜨렸어요. 저 다른 전문가가 얘기할 때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네. 아, 농담이에요. 걸렸네. 네, 농담이에요. 이게 숨 쉴 틈을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예. 아니 왜냐하면 세아제강 제가 적으세요. 네. 아니 카운터 펀치 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얘기 듣고 와서 미리 좀 빨리 알려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아니 그거 뭐 며칠 걸린다고 그러니까요. 내일이면 올라가는데. 내일이면 올라가는데요. 네, 네, 자, 죄송합니다. 자, 무리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예. 그 PNG 가스관 규격이 있어요. 이거는 유럽하고 연결한 가스관, 중국하고 기존에 연결 중인 그런 가스관 규격하고 똑같은 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또 한반도에 연결할 때 또 적용할 예정이에요. 아. 그 규격은 크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경하고 길이입니다. 네. 직경하고 길이 이 각각의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직경은 56인치 이상 대구경이어야 되죠. 당연히 뭐 이게 커야지 일단은 뭐 수송하는데 어쨌든 효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56인치 이상 규격의 강관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일까요? 2개, 아 너무 박한데요. 17개. 4개, 아 너무 후한데요. 4개, 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4개 맞아요? 제가 이런 걸 잘 맞춰요. 이런 퀴즈 네. 계속 기다려줘요. 예, 그렇죠. 4개. 네. 세아제강. 세아제강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 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세아제강이 1위고 현대알비라고 하는 회사 있고요. 동양철관, 하이스틸 이렇게 4개 회사입니다. 네. 그 중에서 당연히 가장 큰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세아제강입니다. 아, 세아제강. 그리고 강관이라고 하는 품목이 있는데 전체적인 강간 생산 능력도 165만 톤으로 국내 압도적인 1위입니다. 뭐 현대제철은 몇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현대제철은 2위입니다. 세상에. 103만 톤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생산 능력이 세아제강은 56인치 이상 대구경 강관을 50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고요. 현대알비는 23만 톤, 동양철관 16만 톤, 하이스틸 6만 톤. 여기에 현대제철은 어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아제강이 최고의 이제 수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규격의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이건 길이입니다. 이 길이가 24m 이상이 나와야 돼요. 네. 그 24m 길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이것도 몇 개 기업일까요? 그거 6개죠. 8개.
오 이제 조금씩 이제 이게 네, 9개구나. 세부적으로. 9개. 아까랑 비스무리합니다. 5개? 4개입니다. 아, 네. 4개. 예. 아니 왜 이렇게 속- 별로 정확하게 똑같다라고 하면은 다 바로 맞추시니까. 속았어. 아, 예. 근데 네.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솔깃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24m 이상 이렇게 길게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세아제강밖에 없습니다. 해외에 3개 기업이 있고요. 죄송한데 저도 잠깐 접구 좀 하겠습니다. 예. 네, 갑이다 갑 세아제가. 네, 그래서 네. 일단 우리가 러시아 가스관 테마주로 알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현대제철, 휴스틸, 동부제철, 금강공업, 한국주철강, 문배철강, 대동스틸, 삼연철강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이런 건 지금 길이도 맞출 수도 없고 직경도 맞출 수 없어요. 오늘 상당히 강하게들 얘기하시는데 예. 아, 괜찮으시겠어요? 진짜로. 이게 근데 상하기 전에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게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네. 그게 이제 뭐 이상한 기업들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주시장의 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지난달 말에 실제로 포항에 이 송유관 공장이 있거든요. 세아제강 송유관 공장이 있는데 주야간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관계자가 네. 올해 4분기에 러시아 가스관 공사에 납품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했죠. 관계자하고 친하세요? 아니요. 이거는 뭐 온라인상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세아제강이 거래 정지되기 전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빠졌던 이유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 수출 쿼터를 매겼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난달 31일 날 해제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관광 업체들 중에 생산 능력 1위인 세아제강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는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여담으로 이번 달 초에 한국철강협회 관광협의회 그 전 대표 권병기 이제 전 대표가 신임 회장으로 선임이 됐었죠. 그러니까 강관으로 보면은 세아제강이 압도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잘못 들었습니다. 강관이죠? 강관. 예, 네. 강관. 예, 강관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착한 기업 그러잖아요. 네. 그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방송에서도 삼성그룹 나왔었지만 삼성그룹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이 기업은 이 상속세를 아주 정직하게 낸 기업입니다. 아, 그래. 예. 그 2013년에 이제 선친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태성 지금 현재 부사장이 일단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지금 2013년 9월부터 5년간 상속세 1,500억 원을 꾸준하게 납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거의 대부분 납부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상속세 낼 돈이 없어갖고 지분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매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 상속세 때문에 최대 주주도 포기했습니다. 가뚝이랑 비슷하네요. 예,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뚜기가 그런 어떤 착한 기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주가의 흐름은 어땠죠? 맞아요. 그거 진짜 궁금하다. 그때 한참 근데 보다가 그- 제가 안 봤는데.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착한 기업으로 선정을 해놓고 그 기업인들의 모임에 불렀죠. 불렀잖아요. 네. 시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악재들이 터지는 바람에 떨어졌어요, 이제 주가가? 약간의 이미지가 조금 훼손된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고요. 주가는 빠졌군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드리면 네. 그래서 저의 이제 첫 번째 국내 기업 추천주는 일단 말씀드렸던 세아제강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는 추천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 예, 당연히 이 회사는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뭐 큰 설명 필요 없네요. 제목에서 이거는- 다 이미 나오네요. 그렇죠. 네. 이미 이제 단가를 싼 거를 이렇게 지금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음흠. 예, 그러면 뭐 생산 원가가 낮춰지는 거고, 음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국내에 배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판매 단가가 그걸 바로 이렇게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마진은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가스 관련해서 세아제강과 한국가스공사 추천해 주셨어요. 자, 아까 저 부실 기업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던 우리 오한결 대표, 이제 그렇던 반대로 우량 기업도 좀 제안을 해주시죠. 이제 우량 기업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저가에 추천을 못 드려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두산밥켓이라는 기업이고요. 음흠. 이제 건설 기계를 이제 판매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흠. 이제 두산밥켓의 경우에는 밥캣이요. 밥캣입니다. 네. 네. 고양이 할 때 캣. 음흠. 네. 그 두산이 M&A를 했죠. 통해서 이제 북미 시장을 노리는 회사고요. 그리고 미국 주택 시장의 호조와 법인세 감소로 현재 두산그룹의 캐시카우적인 역할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음흠. 네, 그러니까 알짜 회사라는 얘기죠. 아까 그 지표 세 가지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이자 보상 배율 그거 다 따졌을 때 부실 기업과는 반대로 상당히 상황이 좋은 기업이겠군요.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SOC 사업은 어떤 경제 협력이 되어도 이제 선행돼야 할 만큼
수혜 가능성이 이제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주가가 조금 고가의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중장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종목은. 두산 밥캣. 네, 맞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손여로 팀장의 또 우량 기업 추천도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이제 조선선제입니다. 이제 조선선제 같은 경우 이제 두산 밥캣처럼 좀 고가에 지금 위치해 있는 종목인데 모든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종목들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남북경협 수혜를 한번 입은 적이 있는 저평가 우량주고요. 그다음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했지만 테마 없이도 지금도 연간 매출과 영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남북경협이 이제 좀 행동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이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선제요. 우리 저 손여로 팀장에게 마이크가 가면 개인 방송으로 갑자기 바뀌는 듯한 맞아요. 톤이. 너무 칼같이 준비를 해와서 주식 전문 또 개인 방송 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별풍선 쏘고 싶었어요. 네, 마음껏 하세요.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네, 조선선제 이어서. 네, LS 산전 같은 경우 이제 조선 선제와 더불어서 좀 더 시가총액 큰 이제 전력기기 및 시스템 제조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축이고 이제 조선 선제 같은 경우는 제가 수혜가 발생 시에 펀더멘털 개선이 향상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LS 산전은 오히려 좀 지속적으로 연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ESS 관련 이제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프로젝트 관련 수주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이러한 성장이 차트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빵 투자는 당연히 안 되고 이제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한 시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매집해 가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손여로 팀장도 저 청인인베스트에서 나오셨으니까 같은 지표를 참고해서 추천해 주신 기업이라고 봅니다. 자, 이만준 과장의 또 추천 기업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해외 주식을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종목으로 갑니다. 예, 앞서 이제 길게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개의 이제 국내 기업하고 연장선상에서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종목이고요. 중국의 한국가스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허. 페트로차이나라고 하는 이제 코드번호 601857이라는 종목이고요. 현재 상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석유, 천연가스, 화학 제품 이런 생산하는 중국의 최대 규모의 국유 석유 회사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페트로차이나는 CNPC라고 해서 중국 석유 천연가스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예. 러시아 가즈프롬이라고 하는 이제 그 화학 기업이 있어요. 이 화학 기업하고 중국 이제 말씀드렸던 중국 석유 천연가스 공사하고 연간 1.3조 입방 비트 정도 되는 가스를 30년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4년부터 중국하고 3,000km 정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스관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착수를 했고 내년 완공을 목표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중국 가스관 설치 작업 프로젝트 규모 요게 이제 550억 달러 정도 되는 거고 올해 5월 중순에 이 가즈프롬이 83% 정도 진척이 됐다. 1,800km 정도 그렇게 진척됐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지금 그 PNG 도입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이 지금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천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올해 유가 상승을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배럴당 80달러까지 지금 뭐 가고 있는데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13.7%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4조 4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호재 때문에 최근에 6월 22일 날 주당 7.17 위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9월 17일 날 8.67 위안까지 3개월 만에 20% 이렇게 급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견조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고 네. 최근에 상승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바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 제 추천 그 외국 기업은 오늘은 중국 기업이고 페트로차이나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제2차 북미 회담도 열릴 텐데요. 지난번 싱가포르에서 그 1차 북미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또 뭐 여러 가지 그 주식에 좀 영향을 줬을 텐데 북미 회담 관련 주식도 있습니까? 저는 사실 결국 이 북한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는데 뭐 전력난도 있고 식량 문제도 있는데 그 식량 문제 관련돼서 뭐 지금 시중에 레포트는 하나도 나온 게 없는데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
남북 정상회담 이제 4월달에 하고 나서 꾸준하게 지금 차트가 이제 서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차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뭐 하는 회사냐? 네. 그 현대 그룹 내에서 축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사 역할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축산물 유통이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 차지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럼 이 기업이 무슨 관련이 있냐? 당연히 관련이 있죠. 지금 현대가 지금 북한 대북 사업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을 생각해 본다면 축산물 관련된 유통권을 얘네가 쥘 가능성이 있잖아요. 실제로 연해주에도 농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제 질문은 그러니까 북미 회담 관련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회담이 열렸을 때 혹시 뭐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곧 이제 열릴 가능성이 있는 2차 북미 회담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북미 회담 관련주는 사실 없고요. 아, 없어요? 예. 그럼 빨리 아까 얘기하지 왜 자꾸 입 아프게 여러 번 묻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근데 이제 북미 회담에 사실 나오는 소재가 중요하죠. 네. 이제 뭐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그렇군요.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준다든지 네. 뭐 이제 이런 내용들로 해서 단순한 두 나라의 이제 외교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되게 혹시 실망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지. 그러니까 회담 장소가 이제 싱가포르로 정해졌을 때 뭐 혹시 뭐 싱가포르 관련 주식들이 뭐 움직임이 있냐 뭐 이런 게 제 의도였는데 네. 관둡시다. 북미의 이슈는 알았어. 글로벌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예.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문희정님에게. 네. 만약 2차 북미 회담이 열린다면 이번 장소는 어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중재자인 것이 1차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내의 판문점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 폐쇄 왕국의 끝판왕 김 위원장을 싱가포르라는 국제 무대로 끌어냈죠. 자, 그리고 3차 남북 정상회담은 평양입니다. 여전히 한반도 내죠. 자,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반도의 평화만을 핵심 가치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늘 무대는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리만 얻으면 된다.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이목을 미국의 한복판 워싱턴으로 쏠리게 할 기회를 얻은 건데요. 말 그대로 판은 문 대통령이 깔아주고 레드카펫에서 핫한 카메라 세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가게 되면요. 북한 최고 지도자를 미 제국주의자 땅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게 만든 능력자에다가 미국 내의 대북 강경파들의 입을 한 퀴에 다물게 할 신의 한 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6.12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성명에 서명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한 바도 있거든요. 네. 게다가 최근에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면서 이 다음 회담을 요청 일정을 잡기 위한 건데 미국은 원하는 회담 장소가 있다. 그 장소에서 회담이 열리도록 이미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워싱턴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거부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마 이니 대통령이 잘 설득하지 않을까요? 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 설득하지 여기서 않을까요? 팬심이 네, 오한결 대표. 네, 저는 사실 평양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예. 왜냐하면 그게 어떤 트럼프 시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을 보장해 준다는 어떤 무언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네. 미국이 그걸 제안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래도 그래도 소국이고 미국에 비해선 폐쇄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와주면서 트럼프가 또 하나의 영웅담을 만들어내기 위한 평양을 어떤 소재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손유로 팀장 대표로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차피 뭐 배우러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저번에 그 테스트 실패를 좀 복구하고자 회심의 두 점을 갖고 왔고요. 오늘 배우고자 했던 자세로 왔는데 너무 잘 배우고 가서 저도 오늘 그
평론가님 팬이 된 것 같고 다음에 오게 된다면 좀 더 멋있는 전문가가 돼서 돌아오도록 아이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미 멋진 전문가인데요. 종목이 멋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좀 외모가 좀 더 멋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종목은 그 기업이 알아서 할 거고요. 네. 전문가를 종목으로 말하니까요. 아 그래. 예. 알았어요. 외모도 좀 신경 쏘고 오세요. 다음. 이가 하나 빠졌네요. 지금 윗니가. 덧니입니다, 덧니. 아 그래요. 예. 자 카운터펀치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고 구독 눌러주십시오. 응원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